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사업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원전 산업 재개입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부터 원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바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도내 원전 산업 관련 기업들의 기사회생 가능성,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대한 기대 등 원전 산업에 대한 몇 가지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 또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등 공직에서 원전의 다방면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죠. 홍남표 전 본부장 나오셨고요. 또 경영학 박사이자 지역기업과 경제 분야 전문가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보건전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원전 산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기대에 대한 배경 좀 짚어주실까요? 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이런 게 세계적인 그 추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그 10대 공약 중에 9번째가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적 최강국 건설인데, 네. 이를 위해 갖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전 세계에 이제 원전 기술을 수출하겠다 이런 건데, 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도 자기 페이스북에서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이런 한 줄 공약을 올린 바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를 이제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었고, 이제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은 이제 2017년 6월달에 그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이제 원전 그 백지화 이거를 선언하면서 신한울 그 3, 4기 이게 이제 공사가 한 5년 동안 이제 전면 중단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공사 재개가 일단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소형 모듈 원전을 비롯한 이제 차세대 원전과 원자력 요거 발전하고 남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네. 수소 만드는 이런 기술, 그다음에 임기 내에 석탄 등 화력 발전소 비중을 60%에서 40%대로 감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서 이제 우리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창원으로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이런 배경들로 창원 원전 산업의 청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에 섞인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기대와 우려 역시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그간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도내 원전 산업 관련 기업들, 특히나 원전 부품 산업 기업들은 몰락 위기에 처했다 이런 말들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예, 그 창원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죠. 그 두산중공업과 그 창원 소재 한 280여 개 그 협력업체들은 감원과 저때 줄도산을 했습니다. 일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자재도 못 쓰게 되고, 네. 사람도 떠나고 기술도 사라지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세수도 상당히 감소되었고요. 또 구매력 부족으로 그 이전에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도 현재 네.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 탈원전 정책은 그 무지와 편견에서 그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그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그러니까 한 면만 보고, 나무만 보고 숲 전체가 어떠는지를 보질 않고 내린 어떤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이제 원자력 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그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는 차분하게 어떻게 원전 산업을 육성할 건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 본부장께서는 원전 산업 관련 기업들의 몰락으로 세수에도 영향을 미쳤고 일반 국민들의 삶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몰락들이 창원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창원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있는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들, 이런 거는 그 혁신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단순 제조업에 가까운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기준에
이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를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거 직접 업체만 한 170개 정도 됐는데 네. 이 중에 11개가 실제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까지 하는 예, 상황.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두산중공업이 2017년에 현 정부의 탈원전 그 선언과 함께 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에 네. 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두산인프라코아가 매각이 되고 이런 사실까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 한 3년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휴업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임직원이 한 1,000명 정도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임원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1,000명이 떠나고 임원이 준 거 이걸 가지고 단순히 이제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네. 1,000명의 연봉이 한 74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돈이 한번 이제 나오면은 시중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회전율이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2017년 기준으로 한 17 정도 되는데 돈이 한번 나오면 17바퀴 정도를 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창원 경제에 미친 영향은 한 1조 2,680억 정도라는 네. 이런 금액이 나오고 이게 이제 창원 경제에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추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더 더해서 협력업체들이 고사 뭐 위기 직전에 처한다든지 그리고 더 문제가 이제 그동안에 쌓아놨던 기술 같은 게 이제 붕괴될 우려. 이래서 이게 원상 회복되는 데까지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분석으로 현 창원의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 자, 그래도 5월에 윤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창원 원전 산업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 당선자께서 탈원전을 이제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면서 당장 그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 사업을 재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좀 숨통이 좀 트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아까 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꽤 걸릴 거라 봅니다. 네.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종합 대책을 마련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 옛날 경험에 비추어 보면 네. 저 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쪽에 아마 정부에서 드라이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해외 원전 수출을 많이 해왔는데 네. 우크라이나와 좀 전쟁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여의치 않을 겁니다. 네. 이런 걸 감안할 때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릴 거라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또 창원시 차원에서도 네. 해줘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인허와 관계되는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좀 기업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네.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창원 지역 내에 있는 원전 기업들이 빨리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도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잠깐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올라도 너무 오른 기름값을 보면서 사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대목에서도 원전 산업 정상화의 필요성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에너지를 쓰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요. 에너지를 꼭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그런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이제 결정되는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걸 감안할 때 장중 한때 유가가 이제 140불 정도 올라갔고 앞으로 한 200불까지 올라갈 네. 수 있으리라는 걸 전망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에너지가 LNG입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연료 비중이 네. 한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급의 안정이 좀 흔들릴 때는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밖에 연료 비중이 차지하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만 확보하고 있다면 자국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에너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원료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 조달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그 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원전 발전 비중을 적어도 이제 30% 이상을 유지하게 되게 되면 네. 우리나라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전은 외부 영향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런 좋은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앞서 두 분께서 원전 산업 몰락이 창원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원전 산업이 정상화가 되면 창원 경제에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예,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선 일을 하려면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직접 고용과 협력업체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이게 제일 큰 걸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아까 단순 계산했던 1조 3천억 원 정도의 당장 경제 유발 효과가 생길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거의 협력업체까지 지금 계산이 안 되건까지 가는 것 같으면 그럼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000명이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들어온다면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창원에 1,000명짜리 그 대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것과 네.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가 된다면은 네. 우리 지역 경제에 뭐 긍정적인 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닐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얼마나 빨리 이 원전 산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르느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예, 조금 전에 홍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영업을 재개해 갖고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당장 활성화되지 않을 거고 당장 그 1,000명 사람부터 다시 채워 넣어야 될 거고 그리고 SMR을 개발하고 수주해 가지고 뭐 설계, 제작, 시공 여기까지 가려면은 빨라도 여기는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전 이런 거를 해외에서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협력업체로 내보내려면 그것도 한 3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만 조금 전에 얘기한 신한울 3, 4호기 이런 네. 거 같은 경우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공사 재개가 결정된다면은 네. 당장 뭐 내년부터 해서 바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빠르게 돌아가더라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적어도 3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더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뭐 지역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서 그 행보가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어떻게 좀 소통을 하면서 이 갈등을 줄여 나가야 될까요? 예, 일단 창원 지역 내에 있는 원적 기업들은 대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품 생산 과정에서는 이렇게 크게 원자력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는 많이 이슈가 제기되지 않으려 보고요. 네. 그렇지만 여러 부품들이 이제 집합이 돼 가지고 원전이 만들어져서 설치되는 곳, 그 원전 사이트 지금 현재 한 4군데 있는데요. 그런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환경단체들의 어떤 자기들의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더 과학적인 에비던스 베이스 또는 네. 데이터베이스 된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네.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난 이슈 토크에서도 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대형 원전보다는 SMR 산업에 집중을 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창원시가 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국원자력협회와 협약을 맺기도 했잖아요. 이런 협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소형 모듈 원자로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대개 이제 대형 상용 원전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건설하는데 기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게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말 그대로 자그마한 원전을 모듈화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를 모듈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붙이면 이제 대형 용량을 만들어내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를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그러고 SMR이라고 영어로 칭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는 충분히 이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고 아마 그 노후 그 화력 발전소의 상당 부분도 SMR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 창원 시내에 있는 네. 창원 시내에 있는 어떤 그 원전 기업들의 숨통을 트는 데는 이게 그 개발하는 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네. APR 1400과 같은 대형 원전들을 빨리 수출하는 게 현 지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군요. SMR도 계속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창원시와 네. 원자력 학회에서 맺은 그 협약. 협약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그 어떤 SMR을 만들고 하는데 SMR을 제작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네. 아마 창원시에서 협약을 맺은 거는 학회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문을 좀 하게 해 달라든지 정보를 교류하는 이런 쪽에 아마 그런 목적으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이런 걸 했냐 하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SMR에 관계되는 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미국의 네. 그 뉴캐슬 파워사라는 그 SMR을 개발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도 투자도 했고 네. 상당히 많이 그 진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창원시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네. 그런 걸 위해서 아마 학회랑 그 협약을 맺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럼 뭐 적어도 그런 정책들을 좀 뒷받침하는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화두가 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ESG 경영인데 이 ESG 경영이 원전 산업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함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ESG 경영이라는 게 이제 환경,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의 투명성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한 지표입니다. 이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이윤 추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위해 가지고 기술을 혁신하고 뭐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 활동들을 해왔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지금 갑자기 확 닥쳐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산업 발전 이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데도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이제 사회적인 문제 같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기술보다는 이제 이게 그 기술 외적인 그 기업의 책임 이런 네. 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그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ESG라고 정하고 이걸 갖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원전 산업과 ESG 경영 공존 가능한 겁니까? 네,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 개발과 보존, 네. ESG는 따지보면 보존, 뭐 네. 생존 가능성 이런 거잖아요. 그거하고 개발하고는 정명으로 상충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원전이나 소형 그 모듈 원전 같은 거 이런 거가 결국은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갖고 가장 핵심 요소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그 하나의 추세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충분히 그 공존 가능한 거고 조금 전에 홍 본부장님께서도 뭐 유가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다 보니까 뭐 기름값 계속 오르고 네. 지금 차 운전하기가 겁나는 그 정도 상황까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 뭐 100% 외국에서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걸 좀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연관성을 찾아보면 이거는 충분히 공존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남표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전 본부장 그리고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